다음 발표는 조형예술 미술 분야입니다. 정수경 선생님께서 미학 속에서 미술 이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술 이론 분과에서의 발표를 맡은 정수경입니다. 예, 저는 발표문 본문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제가 글이 잘 못 썼기 때문에 이렇게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PPT 여기 좀 약간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림 도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표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이제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좀 읽다가요 중간에 이제 2절에 가서 분석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PPT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주제, 연구 범위,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한국미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미학 연구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기획에 따라 미술 이론 분과에서의 국내 연구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 보려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논문들의 분석 그리고 평가 자체가 국내 미술 이론의 주된 흐름을 스스로 드러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 미술 이론이라는 것이 연구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미술이론 분과에서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결 과제가 연구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미학과가 인문대학에 속해 있지만 홍익대학교에서는 미술대학에 속해 있고, 또 영남대학교에서는 미술사학과와 뭉쳐져서 열려 있는데 이 세 학교에서의 미학과의 입지는 미술이론이 처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미학의 일환으로서의 미술이론은 미술대학 내 미술이론의 연구 성과들과도 인접하여 확대되고 미술사학의 연구 성과들과도 인접하여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미학지에 논문을 게재하신 투고자들의 면면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여, 이에 저는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고려해 연구 범위 제한 기준을 미학지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미학지가 미학 분야의 국내 연구 성과를 담아내는 대표 학술지라는 점에서 미학지에 게재된 논문은 미학적 미술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스스로 미학적 미술 이론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적어도 1회 이상은 미학지에 투고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미학지에 게재된 미술 이론 논문들을 이 연구의 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71년 첫 권을 발행한 미학지는 1918년 6월 제84권 2호를 발간할 때까지 총 682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미학회에서 제공해 주신 목차 엑셀 파일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미술 이론으로 본 연구자가 선별한 연구 논문은 총 82편이었으니 미학지 게재 논문에서 미술 이론 연구 논문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약 1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2% 82편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미술 이론인가를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번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컨대 현대미술에서 뉴미디어 아트는 매우 중요한 장르를 이룹니다. 그러니 뉴 미디어 아트라는 어휘가 제목에 들어있는 논문의 경우 표면적 연구 주제 분석으로는 미술이론 연구 논문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학지에 투고된 뉴 미디어 아트 관련 연구 논문과 그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의 다른 연구 성과물들의 본문을 살펴본 결과 그 다수가 실제 미술 작품을 다루지는 않고 뉴 미디어라는 것의 특성을 분석 평가하는 데 집중하는 매체 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술 이론 연구 논문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이렇게 매체 자체의 특성을 다루는 경우 그 논의는 미술 이론 분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및 영화 미학 분과를 오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심혜련 선생님의 매체미학 관련 연구 논문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본 연구는 심혜련 선생님의 논문들을 1차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경우도 보통 미술 이론의 대상이 되지만 동일한 기준에서 직접적인 작품을 다룰 경우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연구 논문일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동양미술과 한국 전통미술, 한국 현대미술을 제외한 한국 미술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경우 서양 미술과의 비교 연구가 수행된 주성옥 선생님의 논문만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미학회의 분과 구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미술이론 연구자가 49명이고 1차 연구 대상 논문이 82편입니다. 이 표는 크게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사실 미디어 아트를 포함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수가 됐다가 막상 이제 본문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배제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리스트를 보았을 때 이게 적지는 않지만 이 가운데 나도 미술이론 연구 논문을 썼는데 왜 내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선별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체미학과 동양미술, 한국 전통미술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외했음에도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미학지에 게재된 미술이론 논문들의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82편의 연구 논문들에 대한 분석만으로 국내 미술이론 연구에 일정하게 수렴하는 동향과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논문들을 투고한 연구자들의 추가 연구 성과물들을 추적하여 연구의 제2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2차 대상이 되는 연구 성과물들은 미술 이론의 성격을 띤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일일이 대조해 본 결과 모두가 다 학술지 논문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복 카운트를 피하기 위해서 학위 논문들은 다 배제하였습니다. 미학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49인의 확장된 미술이론 연구 성과물들로는 총 300편의 미술이론 연구 논문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 2차 연구 대상들을 별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미학지 게재 논문들만 분석하고 추가된 연구 성과물들을 분석하여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보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학지 게재 논문 82편을 포함하는 총 300편의 논문에 대한 표층 분석. 이거 제가 표층 분석이라고 한 것은 논문 제목과 초록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통한 분석입니다. 를 통해 전체 분석에 사용할 분류 카테고리를 추출하였습니다. 표층 분석에서 드러난 분류 요소들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였습니다. 197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학지에 기준했을 때 미술이론 연구사의 초기 연구들이 대체로 역사학적 연구 방법에 입각해 있었다면 1990년대 이후 연구사 중반기 이후의 연구들은 역사학적 연구 방법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철학적 연구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정신분석학과 기호학의 연구 방법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연구 주제는 연구 방법과 일정하게 호응하면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사의 초기 단계의 서양 고전 미술이 연구의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자와 연구 주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구사의 중반기 이후로 현대 미술이 주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로는 바로 우리 시대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런 이론적 연구 논문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분석을 PPT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미학지 1권은 아까 오병남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미지인데요. 처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잘못 찾아서 이렇게 푸르딩딩한가 생각했는데 막상 보여주셨던 책도 굉장히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미학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 시기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다시 10년 단위로 5개로 구획해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진 이 동그라미가 뭘 의미할지는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약 회가 만들어진 것은 68년이지만 미약지가 1호를 발행한 것이 71년이기 때문에 7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끊었고요. 그랬을 때 71년부터 80년 사이에 미술이론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 게재된 편수는 3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1년에서 90년 사이 20년 동안에 5편 다 써놓고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10편.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글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게재 편수의 총 게재 편수에 대한 비율은 12%이지만 요 시기에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논문의 수, 그 다음에 발행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제 말해도 좋습니다. 아까 오민환 교수님께서도 초기에 발표자를 구하기가 이제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비례해서 미약지에 실리는 논문의 편수도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약적으로 논문의 편수가 미술이론 논문의 편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1년인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편수가 38편, 그리고 2011년에서 2018년 6월까지가 26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논문으로 저희가 기억할 만한 논문이 김보경 선생님의 현대예술에 있어서 역사인식의 문제, 아방가르드 아트의 위치에 관한 연구로 1977년 미학지 4권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0년의 주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아방가르드의 역사인식, 그리고 브루크하르트와 벨플린의 예술사관, 보링거의 추상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딱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 논문들이 나온 것이 1970년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당대적이고 최신 예술에 관련된 논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보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도 아방가르드 논쟁이 1960년대 60년대 아주 끝자락 또는 70년대 초중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그걸 어느 정도는 소개하는 정도의 성과였다고는 하지만 바로 당대적인 미술에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이 뜻밖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의 논문은 르네상스 기하, 지오르지오네, 미술사론, 미술사 양식론 등 오히려 이제 1970년대에 게재되었던 논문에 비해 오히려 좀 더 고전적인 주제들의 논문들이 많다고 해봐야 이제 5편이긴 합니다만 좀 더 고전적인 쪽으로 주제가 돌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이르게 되면 빈켈만, 레이놀즈, 러스킨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미술 비평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사론이 아니라 그들의 미술 사론, 미술 비평론 속에 들어있는 미학적 개념들에 관한 논문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전 10년대의 연구 논문들에 비하면 조금 메타적인, 미학적인 성격을 띠는 쪽으로 연구가 이행되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것이 1990년대가 서양 미학, 그러니까 미술 이론 쪽에서도 그린버그가 복권되는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국내 연구에서도 미국 비평가이자 미술 이론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에 관한 연구 논문이 90년대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 비평과 미술 교육 쪽으로 연구 논문 주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현대미술론에 관한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들과 연구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대중문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쌍을 이루어서 그걸 딱 뒤집으면 순수 미술의 위기라는 것과 이제 같이 맺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순수 미술에 대한 비판과 연관되어서 미술관 같은 제도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품어내기 위한 연구 분과가 좀 더 연구 방법으로서 시각문화 연구가 등장하게 됐던 것들이 바로 이제 연구 논문들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비평과 교육은 계속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면에서는 모방, 모더니티 이런 그러니까 고전적인 개념들을 다시 재해석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들 그리고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 아트의 시공간 범주라든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 논문 그리고 그런 다원화되는 양상들에 대한 개념적 연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젠더, 키치 등등 대체적으로 다원주의라고 수렴할 수 있을 법한 연구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미술 사조라든지 작가에 대해와 연관해서는 쉽게 수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미니멀리즘이나 러시아 아방가르드 같은 그런 이제 앞에 주제와 연관돼서 수렴되는 주제들도 있지만 페르낭 레저라든지 아니면 알프레드 듀러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구 경향을 벗어나는 개별적 주제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땡겨지는 공공미술 같은 주제들도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법론은 더욱 다양해서요. 파놉스키의 도상에서 각 빈켈만의 미학, 독일 미술사론, 셸링 형식론, 퍼스의 기호학, 워라임, 페미니즘, 아방가르드, 단토, 멜로봉티, 아라스, 들레즈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연구 주제와 이론적 배경이 폭발적으로 다양화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기에 오면 양적으로는 살짝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2020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그 논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다소 독보적인 주제로 보일 수 있는 예술의 자율성 태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라든지 이제 작가 사조에 관련해서는 드가로부터 로댕 드샹 만의 아카이브 미술, 디드로 공공미술, 비엔날레 극사실주의, 페미니즘, 개념미술, 뉴미디어 아트 등등 아주 다양한 말 그대로 다원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미술 이론에서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륙 철학의 방법론이 주된 연구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에 단토를 비롯한 영미 분석 철학 쪽의 방법론이 제법 연구 논문이 많았다면요. 이 마지막 시기는 유독 대륙 철학의 방법론이 연구 방법론으로 많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20세기 미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다소 부정확하긴 할 수 있겠지만요. 20세기 미술을 넘어 동시대, 우리 시대의 미술에 대한 공시적 이론 연구의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시적 연구로부터 공시적 연구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연구 경향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초기 연구사에서 미술 사론 및 그와 연관된 미학적 개념들에 대한 연구가 공시적 연구보다 선행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을 근간으로 어느 정도는 해서 미술 이론이 연구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을 때 현대 미술, 우리 시대의 미술이라는 것이 고전 미술과의 관계성을 끊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대의 미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빠르게 미술사에 대한 연구들을 축적하는 것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것들이 미술 사론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미술이론 분과에서 동시대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시적 연구와 상응하는 양식 및 다소 추상적인 미적 관념들이 초중반기의 연구의 키워드를 이루다가 공시적 연구에 상응하는 문화정치적 개념들이 점차로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개별 미술가나 작품 사조들에 대한 비평적 연구 논문이 거의 없었지만 2001년 이후로는 비평적 연구 논문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기의 통치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기는 했으나 그런 연구가 다소 추상화되는 면이 있고 또한 이제 실제 미술 현상에 대한 1차 연구를 건너뛴 데에서 기인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결국 비평적 연구 논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술의 자율성 대 참여라는 키워드가 초반부터 가장 최근까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컨대 90년대, 2000년대에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담론데 그린버그로 대변되는 어떤 예술의 모더니즘 예술론이 한 버전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클레어 비숍 대 랑시에르의 이론적 이제 진영으로 이제 나뉘면서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이론에 있어서는 이 주제가 변주될지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주제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가 두드러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밖에 저는 진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은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 방법 면에서 비평적 방법, 즉 개별 작가나 사조들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 미학지 연구 논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부분에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것은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이제 나름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분석 자체가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미학성 미술 이론의 내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미학지 계제 논문들을 분석하면서 미학성 미술 이론의 어제 오늘의 주된 경향을 파악하고 내일의 방향을 가늠하는 일을 자료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방향을 가리키는 명확한 표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학성 미술 이론의 내일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다소 무모하게 아방가르드의 깃발을 드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무모함을 무릅쓰고 희미한 손가락질이라도 해야 한다면 저는 바움가르텐이 에스테티카라는 새로운 학명을 만들고 그 학명화의 감각적 인식에 여기 오독입니다. 그러나 다소 무의식적이고도 의도적 오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성적 인식의학을 제가 왜 감각적 인식의학으로 썼을까? 아까 오병남 선생님께서 에스테티카 말씀하실 동안 한참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마도 그러니까 미술 현상이라는 것을 감성보다는 제가 감각에다 더 맞추고 있었고 또 아이스테티스를 저는 감각지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오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학속 미술 이론은 미학의 다른 어떤 문과보다도 더 감각적 인식의 학으로서의 성격을 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학속 미술 이론의 연구사를 회고해 보면 오랜 세월 미학속 미술 이론은 감각적 인식의 차원을 소거한 미술 이론의 성격을 견지해 왔습니다. 철학적 방법과 역사적 방법의 주도는 그러한 사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미학속 미술 이론은 자연스레 그 한계를 느끼며 감각적 인식의 차원을 회복하려 애쓰는 듯 보입니다. 비평적 방법이 괄목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미술에 관한 이론이 예술 현상과 그 현상을 둘러싼 역사적 조건이라는 하부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하부 구조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인식의 상부 지평에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학속 미술 이론의 성격은 데이빗 캐롤의 저서 제목을 빌려 파라 에스테틱스라고 바꿔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리다의 파에르곤 개념을 변형하여 책 제목으로 삼은 캐롤은 파에르곤이 에로곤으로부터 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학도 예술 현상으로부터 뗄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동의한다면 미학속 미술 이론은 미술 현상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할 때 국내 미학속 미술 이론의 연구 방향은 부득불 한국 현대 미술이라는 미술 현상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서양 미술의 현상들을 책이나 온라인에서 보는 것으로 그 간접적인 시지각 경험을 토대로 과연 충분히 탁월한 감각적 인식의 학이 구성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유리할 유의처럼 영롱하지만 그저 관념적이고 지적인 사변 철학, 미술에는 다소 부적합한 연구에 머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글로벌 시대 어디든 비행기로 날아가 직접 보고 감각적 인식의 학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면 국경과 국적은 고정불변의 제약이 되지는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요는 현상에 등을 뗄 수 없이 있다 있는 미술이론 파라에스테틱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식화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경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 이론 논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아주 차분히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 덕분에 지금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미학적 미술 이론이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론이 개념이 성립이 될까라는 그런 반선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 관련된 얘기는 이따 경험 풀을 때 좀 한참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